안녕하세요. 다들 너무 환영합니다. 머슬씨 제너레이션의 파이어사이드 챗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모임의 호스트를 맡은 찰스라고 하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파이어사이드 챗에서는 가족을 돌보느라 나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요즘 시대에 나는 누가 돌봐주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이중 돌봄 세대가 겪는 고충과 셀프케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오늘의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우리 강사님 소개에 이어서 30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15분간의 액티비티에 이어서 Q&A 세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떠오르실 때 채팅방에 적어 주시면 시간이 허락되실 때 Q&A 세션 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귀한 시간 내어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모임을 이끌어 주실 오늘의 강사님은 일리노이주 한울 상담센터에서 한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이은지 상담사님이십니다. 우리 한울 종합복지관은 1987년부터 시카고 한인 노인센터로 시작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꾸준히 확장하고 제공해왔던 소중한 단체인데요. 그 중심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이은지 상담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준비되시면 편하게 시작해 주세요. 네,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은지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시카고에서, 교회에서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요. 네, 머스타드 시드 제너레이션의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그러면 그냥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쉐어를 할게요. 네, 제목이 이제 나는 누가 돌봐주지? 이게 한인 샌드위치 세대의 자기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나는 누가 돌봐주지라는 말을 사실 지금 이중 돌봄을 지금 한국에서 하고 계신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세상이 바뀌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독립하는 시기는 늦어지고 또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중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 이 말씀이 나는 누가 돌봐주지라는 말씀이 이상하게 와닿더라고요. 그 이중돌봄의 고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 발표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한울 종합복지관과 한울 상담센터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울 종합복지관은 1987년에 시카고의 한인 노인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6년부터는 한울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 그리고 모든 문화 배경의 이제 이민자들과 함께 이제 일하는 기관으로 다시 발돋움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의 사명은 이제 뭐 한인 노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통합 복지 서비스를 시카고 지역 사회에 제공한다. 이 사명을 계속해서 실현을 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1987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시카고의 그 많은 한인 노인들 분께서, 특히 1세대 분들께서 은퇴하시고 나니까 소일을 할 거리도 많이 없으시고 또 이민자 노인들이 고립도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다가 한인 노인센터를 이제 창립자분께서 이제 세우셔서 그때부터 홈케어부터 시작해서 뭐 사례 관리, ESL 클래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예술이라든가 취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에는 아마 많은 대도시에서 그렇겠지만 한인 이민자 1세대분들이 또 서버브로 많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노스 서버반 오피스가 시카고 교회의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개관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또 이제 조금 더 시카고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스콘신 쪽으로 쭉 올라가는 곳 쪽에 레이크 카운티가 있어요. 거기가 학군이 좋습니다. 학군이 좋으니까 또 한국 분들이 이사를 가시죠. 그쪽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3년에는 레이크 카운티 오피스를 저희가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상담센터는 사실 상담 부서였어요. 상담 부서로 그 레이크 카운티 오피스에 있다가 이제는 아예 센터로 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요, 굉장히 많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홈케어가 있고요. 홈케어 여기 메이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메디케이드. 네, 그 저소득층을 위한 그 홈케어 프로그램 주정부로부터 그랜트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댁에 계신 어르신들, 재택 그 관리사분들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라이빗 홈케어도 하고 있고요. 연장자 점심 프로그램, 점심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한식 점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웰네스 앤 에듀케이션 보면 영어, 컴퓨터, 스마트폰 교실, 어르신들이 이제 스마트폰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죠. 예. 그래서 건강 교실, 메모리 카페, 메모리 카페는 그 치매에 대해서 배워보는, 네, 그 치매부터 여러 가지 뭐 알츠하이머, 뭐 디멘시아, 인지장애 관련해서 배워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소셜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스냅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 신청이나 사례 관리 도와드리고 또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도와드리고 나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민 관련으로 애드보커시, 그러니까 그 옹호 활동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이민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멘탈 헬스, 그러니까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홈케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관리사분들과 또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또 이제 점심 서비스. 저희가 점심 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당연히 점심 서비스 진행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거나 또 문화 행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노인들의 그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항상 뭐 볼런티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과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때 점심 배달 서비스를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셜 서비스입니다. 제 모습이 보이는데요. 처음에 제가, 네, 여의도 소셜 서비스 매니저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 관리, 스냅, 메디케이드, 뭐 이런 것들 신청하는 거 도와드리고, 또 이제 그 이민 서비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웰네스 앤 에듀케이션,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취미 교실, 그리고 세미나, 특히 그러니까 전 연령대를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그 젊은 층을 위한 뭐 은퇴 준비, 뭐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상담센터입니다. 저희 한울 상담센터에서는 이제 개인 상담, 커플 상담, 그다음에 가족 상담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그 약물 중독 스크리닝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코 에듀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아웃리치 발표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 8,835명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통계고요. 네, 그래서 시카고, 마운트 프로스펙트, 그 다음에 레이크 카운티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저희 지금 상담센터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 카운티 프로그래밍은 어르신들이 오시기 편한 곳, 그 버팔로 그로브라는 곳에 저희가 또 이제 오피스 자리를 빌려서 여기서 또 점심 프로그램하고 문화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한울 종합복지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울 종합복지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제가 acknowledgement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인용 표기한 모든 문구는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중 돌봄을 하시는 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네. 그래서 거기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출처 표기하겠다고 하니까 익명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네, 이름은 없지만 네, 그분들의 말을 제가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줌폴부터 시작할게요. 네, 그러니까 돌봄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중 돌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네, 그래서 뭐 누군가를 돌볼 경험이 있는지, 지금 돌보고 계시는지, 네, 과거에 돌본
경험이 없다고 해도, 네, 사실은 또 앞으로 우리 모두 돌봄을 받아야 되겠죠.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이미 다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네, 줌폴 결과가 혹시 보이시나요? 다른 분들도? 네네. 일단 뭐 현재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두 분 계시고, 또 이제 과거에 경험이 있다고 하신 분들 네 분 계시고, 아직 돌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 네 분 계시고요. 확실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이제 두 분이 계십니다. 네. 보통 이 정도 이런 구성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대 대상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그리고 약간 좀 높은 연령대, 50대 이상의 연령대로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현재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가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네. 네. 내가 돌보는 경험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것이고요. 어렸을 때 사실 누가 돌봐줬기에 우리가 여기에 자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 누군가를 돌보거나 또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누구도 자기 혼자 이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노년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노년기 때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쇠퇴할 때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들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요즘에 나타나는 돌봄의 형태 중에서 이중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크고 나면 편할 줄 알았는데 애들 독립은 늦어지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저희가 돌보게 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한국에도 많고 또 미국에도 많은데요. 게다가 요즘엔 이런 말도 해요. 요즘엔 다들 맞벌이를 하니까 애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은퇴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손주 재롱을 보면서 즐기시기도 하시지만 또 손주를 봐주시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제 친구들도 이제 애 낳고 어머님께 맡기거나 친정이나 이제 시댁에 맡기는 분들 많거든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부부가 다 같이 일을 해야 그래야 또 이제 그 아이들 교육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모님을 모시고 또 자녀도 키우고 두 배로 이중 돌봄이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이 뭐예요? 이중은 그러니까 그 둘 뜻하는 이제 이라는 한자에다가 무거울 중이잖아요. 두 겹, 두 배로 힘들죠. 이중 돌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두 배로 힘든 것도 아니고 세 배, 네 배, 다섯 배로도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 이중돌봄 문제가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많이 찾지 못했는데요. 제가 찾지 못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2018년에 한국 보건복지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 50세에서 69세를 이제 신중년 세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60대에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60대가 노인이 아니고 중년입니다. 네, 중년이고 70대 이후부터 어르신들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자녀의 독립과 결혼,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평균 수명은 연장이 됐어요. 근데 만 50세에서 69세인 한국인들은 보통 자녀 부모를 이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내 노후에 자녀가 나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가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네. 옛날에는 애들을 낳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님을 봉양을 하고 또 다 같이 대가족이 살고 그러한 구조로 이제 가족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노인들도 사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같이 산다기보다는 그 어르신들 따로 사시고, 그쵸?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핵가족이 이뤄서 살고, 이러한 세대가 된 거죠. 근데 이 전환기를 지금
그러니까 풀로 맞고 있는 세대가 이 신중년 세대예요. 지금 만 50에서 69세. 네. 그래서 2018년 통계에서는 신중년의 40%가 소득이 부족해서 노후 준비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준비가 좀 힘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12.8%만 자녀가 내 노후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인 노후 준비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겠죠. 네. 그래서 40%는 소득이 부족한데 29.7%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자식들이 독립을 하지 않고 또 오래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준비를 할 여력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9.1%가 캥거루족 자녀가 있다고 했어요.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성인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이제 가구에 동거하는 형태입니다. 네, 동거를 하는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취직하는 게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대학 끝나고 바로 취직해서 독립할 수 있었던 시대가 지나고, 부동산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이 이제 부모님과 살면서 또 저축해서 또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늘어났잖아요. 41.2%가 성인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담스럽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께서 청년기 그러니까 인생 계획을 하던 청년기에는 이런 형태의 이중 돌봄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얘기 들었던 것, 나의 노후에 자녀가 나를 부양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없는데 자녀 부모 둘 다 이중으로 돌보고 있고요. 2022년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제 4년이 지난 거죠. 2018년으로부터 79%가 중장년층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었고요. 62%가 성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부모와 성인 자녀 모두 부양하고 계시는 분들 56%입니다. 그러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중 돌봄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중에는 또 이제 56%가 아까 이제 부모와 자녀 모두 이중 부양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10%는 손자녀까지 삼중 부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제 근처 동네에 사시는 그 부모님 찾아뵙고 그 다음에 손주 유치원에서 이제 픽업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이게 한국만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미국은 그래도 샌드위치 세대가 약간 좀 비율이 낮더라고요.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미국인 23%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본인을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샌드위치 세대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미국은 의외로 40대예요. 한국은 50대가 제일 많은데 40대 54%가 부모와 자녀를 이중 돌봄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50대에 36%, 30대에도 27%나 있어요. 예, 부모님을 도우면서 자녀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요. 또 이제 40대, 50대 샌드위치 세대의 20%가 부모를 연로한 부모를 돌보면서 이 가족 구성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이 있고요. 성인 자녀지만 아직 완전히 독립이 되지 않아서 재정 보조가 필요한 성인 자녀 1인을 함께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세대의 19%가 자녀,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고요. 3대가 같이 사는 사람들 있고요. 그리고 같이 살지 않아도 사실 계속해서 들르고, 그쵸. 들러서 돌봐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하는 것들이 돌봄의 형태이기 때문에, 꼭 같이 살지 않아도 샌드위치 세대 이중 부양을 하시는 분들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뭐, 이중 돌봄,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제가 골라 보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죠. 특히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때 뭐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뭐 자녀들을 위한 돈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의료비, 어르신들 네, 그 부모님 모실 때 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나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부족입니다. 시간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네, 굉장히 심각한데 개인 시간과 여가 시간이 감소하면서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우울증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그 신체적인 건강도 악화가 되고요. 돌본다는 건 사실 노동이잖아요. 근데 노동인데 신체적으로도 노동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노동을 하고 감정 노동도 하죠. 어,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타인을 돌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퇴근하면 끝이잖아요. 끝인데, 가족들을 돌보게 되면 퇴근이 없잖아요. 계속 붙어 있습니다. 계속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의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쳐내기도 힘들죠. 사실 사랑하니까요. 예, 사랑하고 친밀하니까요. 이 이중돌봄 때문에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퇴사를 하시거나 휴직을 해야 한다거나, 내가 승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보류하고 돌봄을 위해서 이렇게 보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노후 준비가 어렵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친했던 가족이라도, 예, 가족이라도 아무래도 돌봄을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를 서포트해 주셨던 부모님이 이제는 저의 서포트가 필요한 그런 나이가 되시게 되면은 약간씩 가족 역학이 바뀌면서, 노부모, 배우자, 자녀들 등 이제 다른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돌봄에 대해서 다 이제 그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시간 싸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든다. 자, 돌봄에 들어가는 시간을 보면요. 이제 한국을 볼게요. 그 미국보다 아무래도 이제 한인들은 한국 쪽이랑 패턴이 비슷할 것 같아서 그쪽을 봤는데요. 중장년층이 돌봄에 쓰는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36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노부모회 같은 경우 이제 2시간 43분이 들어가고요. 성인 자녀도 의외로 2시간 3분이 들어갑니다. 네, 성인 자녀도. 그 다음에 학령기 손자녀, 영유아기 손자녀. 제가 지금 이게 잘못 넣은 것 같아요. 학령기 손자녀가 한 3시간 정도 됐고요. 영유아기 손자녀, 그러니까 진짜 아기 낳았을 때 봐주시잖아요, 어머님들이. 4시간 36분, 뭐 5시간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남녀 차이도 있습니다. 여성이 보통 돌봄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은 3시간 40분, 남성은 2시간 50분. 네. 만약 단일 부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나 그러니까 한 세대만 돌보는 그쵸 일반적인 형태일 경우에는 1시간 33분이고요. 이중 부양이면 이제 2시간 46분, 삼중 부양의 경우 4시간에 2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많다는 답변이 많으셨어요. 첫 번째로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연세 드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건강 문제 발생하고 또 이제 힘이 없어지실 거고 한편으로 여러 가지 기술에 이제 적응하기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대를 하죠. 저희 할머니도 매일 이제 제가 한국 갈 때마다 휴대폰 고쳐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럼 계속 모든 윈도우를 닫아드려요. 거기에 앱이 100개쯤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사실 노화로 인해서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좀 감퇴를 하게 돼요. 이거는 뭐 모두가 그럴 거지만 그치만 이거를 처음 겪는 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 안 그랬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이 갈수록 아이 같아진다. 네. 부모님이 옛날 같으면 그래 너희 배려해 주마라고 했을 텐데 갑자기 막 화를 낸다든가 어린애처럼 왜 서운하게 그러냐.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처럼 나를 주장한다거나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노화의 일부이기도 하고 이중돌봄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애가 둘이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이 같아졌고 우리 성인 자녀도 아직 아이고. 예. 그래서 힘들다는 분들도 많고요.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그럼 완전히 뒤바뀐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제가 여기저기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는 그래도 자녀에게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그 노화하셨을 때 저희가 그러면 완전히 이제 부모님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관계 역할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저희 위에 있는 분이라는 것은 또 변함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적응하는 데 힘들 수가 있고요. 이제 고령 부모의 노후를 위한 계획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렵고 보통 이제 형제 자매들 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가 친척들까지 이제 모두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중 돌봄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들이나 이제 친척 간의 갈등이나 마찰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중 돌봄을 직접 하시고 있는 분들은 신체적으로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몸도 힘들고 감정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네 라는 죄책감이 생기기가 쉬워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샌드위치 세대가 되는 것만도 어려운데 한인 이민자인데 샌드위치 세대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중 돌봄이라는 이 괴로움이 있고 옆에 이제 이민자로서의 고충이 있죠. 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이 되어 있고, 어, 이거는 사실 또 뭐 저희 한국만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한국의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프레셔를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은 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버텨야죠, 뭐. 이러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직접 도와줄 거냐고 와서 한 시간씩 도와달라.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기한다고 대신 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버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자분들. 네. 그렇지만 나의 그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무한하지 않은데 이렇게 가면은 지속 가능할까요? 네,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나도 사실은 누가 돌봐줘야 돼요. 네. 나도 내가 돌볼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중부양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고 자원도 너무 없고 너무 지치고 그게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러면 감정적인 소진이 옵니다. 소진 burnout이죠. burnout이란 말 워낙 많이 쓰죠. 네, 그래서 emotional exhaustion이 그 정식 번역이더라고요. 근데 돌봄 노동은 사실 처음에는 다들 감사하다고 해요. 다들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엔 당연한 게 돼요. 네. 내가 맡아서 돌보는 게, 그리고 내가 돌보지 않았을, 돌봄 노동 하다가 마찰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운한 감정들이 터져 나오고요. 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만 저렇게 난리가 나고 가끔 실수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보통 이제 이거 육아에도 해당되는 얘기죠. 특히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이들은 그래도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계속해서 상태가 나빠지실 텐데 어떡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좀 굉장히 우울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인 소진이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소진이 오면 그러면 이 번아웃이라는 거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몰라요. 본인은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보통 먼저 아는데 일단 화를 잘 내고요. 갑자기 뭐 별로 옛날에는 화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벌컥 화를 내고 우울감이 있고요. 근데 무력감, 그 다음에 절망. 그러니까 기대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또 뭐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모시는 일, 뭐 앞으로 뭐 빛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극단적인 생각하시거나 짜증 내시거나 피로하고 또 수면 장애나 이제 두통. 그다음에 자존감 저하. 그러니까 내가 잘 하는지 모르겠다. 예. 언제나 화가 나 있는데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번아웃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이중 돌봄을 하려면 가족과 함께 살아가려면 사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중 돌봄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중 돌봄 하시는 분들에게 자기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셀프 케어는 뭐 다들 모두들 아실 거예요. 예. 뭐 요즘에는 거의 막 뭐 네일 받으러 가는 거 셀프 케어, 뭐 이것도 셀프 케어, 저것도 셀프 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중 돌봄 하시는 분들에게는 셀프 케어가 약간 밥 먹고 이제 세수하고 잠자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자기 돌봄의 첫 단계는, 이 셀프케어 첫 단계는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나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는 거래요. 이거는 사실 미국 문화에서는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약간 이 부정하는 게 있어요. 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패인 거예요. 한국 분들한테는. 그래서, 어, 나의 책임감과 죄책감을 잠시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내 감정과 욕구에 이름을 붙이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나는 누가 돌봐주냐?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시다가 터지신 거죠. 약간 그러면서 나도 엄마가 필요해 이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때 웃으시면서. 예. 내가 나를 돌봐줄 엄마가 필요하다. 왜 내가 다 돌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뭐 남편이나 뭐 부인한테 하자니 뭐 아니면 다른 데 살고 있는 동생한테 하자니 죄스러우니까 못 하시거든요. 근데 알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늘은 진짜 유난히 힘들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다 떠맡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외롭다. 왜 나만 고생하지? 뭐 나만 자식이야? 나만 애 키우나? 약간 이러는 것들. 나도 누가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욕구에 이름을 붙여야 돼요. 분노, 뭐 외로움, 소외감이라는 것들. 일단 붙여놓고 직시를 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맞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뭐 부정을 하시면 이게 짜증으로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괜찮아 안 힘들어. 근데 너 이거 왜 여기 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팡 터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나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고 네이밍을 한다고 하죠. 이름을 붙이고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감정에 지금 짓눌려 있는가. 네. 그래서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 좀 참으면 되니까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부모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이걸로는 계속해서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돌봐주지? 나는 내가 돌보고 챙겨야 한다. 네.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또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삶이 있고, 저는 미국에 있고, 어머니는 한국에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대변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이중 돌봄에만 해당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중 돌봄에서 돌봄이 많아지는 세대에서는 꼭 이거를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이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는데 모시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과 사이가 돈독해지냐? 안 그래요. 오히려 마찰이 많아지니까 약간 신경질도 내고 하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너 변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우리가 늙으니까 니네가 변했다. 이렇게 약간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한 세 분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패턴이구나. 이게 패턴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바운더리 이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사실 변한 거 아니죠. 그냥 힘든 거예요. 네, 힘든 거고, 부모님도 또 이제 힘드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부모님은 제가 모시고 있는데 떨어져 사는 아들이나 딸을 제일 애틋해 하세요.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아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깔리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사회적인 해결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해결도 해야 되고 우리의 뭐 관점도 바뀌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상담 사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족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어쨌든 시간 싸움이니까요. 그러려면 바운더리 설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기본 중에 하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참 힘들어 하죠. 바운더리 설정을. 바운더리를 하지만 설정하고 지키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더라도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못하겠습니다. 다른 분과 해봅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지킬 수 있어야 오래 가실 수가 있고요. 바운더리를 정했을 때 소통을 해야 돼요. 네, 소통을 해야 돼요. 나만 정해놓고 나 혼자 서운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운더리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과정에서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서운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갈등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피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에 미리 조금씩 이제 서로 연습해 가면서 조율해 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중돌봄의 솔루션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내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이중돌봄을 오래 할 수 있는 네, 내가 지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돌봄을 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자녀 키울 때도 자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게 바운더리가 굉장히, 예,
자,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이 이제 모시는 부모님 외로워하시면 아, 내가 잘 못 모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모든 게 내 책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소진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리고 사실 불가능하죠. 예, 우리는 다 독립된 개인인데요. 네. 그러면 바운더리 설정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나 중심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나 중심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 노 못하는 건 저도 사실 진짜 못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노라고 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 저 사람이 화낼까 봐 그래요. 저는 보통. 예. 관계를 망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그 이중 돌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인데 자녀나 부모님 우리 그 고생하신 부모님께 안 된다고 말하면 얼마나 서운해하고 상처받을까. 그게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사실은 관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 오늘 저녁은 너무 제가 피곤하거든요. 병원 예약은 내일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거절하는 것을 연습을 하라고 하시고요. 네. 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버티는 습관인가. 네. 내가 라이드를 주면서 끊임없이 화를 낸다. 네. 근데 끝까지 라이드를 주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 라이드 받는 사람도 힘들고 라이드 준 나도 화나고 예,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솔루션을 좀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뭐 라이드를 다른 사람이 주도록 한다던가 뭐 우버를 부르게 한다거나 네, 뭔가 옆에서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네, 한다거나 어쨌든 내가 어디가 책임감이고 어디가 버티는 습관인가 내가 버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사실. 나는 내가 희생하고 있어서 화가 나 있는데 억울한데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대로 버티고 보통 19중 8구 이때 싸우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쪽에서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더 터지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외부에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또 확보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든 얘기들이긴 한데 말로는 쉽지만 그럼에도 일단 시간이나 공간을 설정을 해놓고 작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최대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휴가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한국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번 휴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안 미룬다. 예, 응급 상황이 아니면 미루지 않겠다.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혼자 차를 마시거나 음악을 들을 거다. 예, 그때 뭔가 부탁해도 핸드폰을 꺼놓는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기 현실에 맞게. 그래서 가족에게 무리해서 내는 시간을 나도 가족이에요. 나에게 할애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자기 돌봄은 자기 돌봄 자체가 좀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든 이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구조를 계속해서 끌고 가면 도움이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말이야 쉽죠. 이렇게 말해놓고 저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제가 이렇게 청중으로서 반박할 수 있는 걸 한 100개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셨다, 씨알도 안 먹힌다, 말이야 쉽죠.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바운더리 지키기가 참 힘든 이유는 집단주의적인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이 당연시되고요. 또 눈치라는 게 참 좋은 거기도 하지만 좀 힘든 거기도 해요. 눈치껏 말하지 않아도 나서서 챙겨야 돼요. 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말을 의외로 좀 돌려서 하는데 메시지는 명확하다. 난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블런트하게 던지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말을 안 해요. 알아서 짐작해줘야 돼요. 예. 왜냐면 내가 말하면 내가 무례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힘들어요, 사실. 그런 바운더리가 되게 힘들어요. 가족끼리 절대 숨기는 게 없어야 되는데 나 힘든 건 말하면 안 돼요. 예,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 그리고 나의 감정 욕구보다는 가족의 감정 욕구가 더 우선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효가 강조가 되고 또 이민 와서 또 가족과 돈독해지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더 그런 책임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의 감정 욕구 자각하고 인정하는 연습은 문화적으로 잘 안 돼 있는데 감정적인 소진은 그럼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에 악영향이 갈까봐 내 바운더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할 때 무책임하다 아니면 미기적이다라는 비난을 받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필요합니다. 네,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헬스장에 가야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소진되지 않으려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이제 그 아까 경계 설정을 할 때 계획을 해놓고 나서 나에게는 이런 경계가 있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점이나 한계나 성향을 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직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코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괜찮아. 뭐 이건 괜찮아. 이건 내가 참으면 돼. 이게 아니라 아니야, 너 이거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내가 나 자신에게. 너 그때 계속 짜증내더라. 사실 너 이거 못하는 거야. 예. 라고 사실은 굉장히 냉철한 행동이에요. 이게 나를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should와 must를 내려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에 어머님 찾아가야 되는데, 어, 반드시 내가 해야지. 내가 첫째 며느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머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약간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리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봐야 되고요. 바운더리 설정은 또한 상호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하기는 하더라고요. 가족이나 관련인들에게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어려우니 알려주려니 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진짜 잘 모르잖아요. 남이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걸 나도 모르는데 남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 빈도 등을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예를 자꾸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힘드셨을 때 한번 그랬어요. 저한테 지금부터 3일간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네. 전화하지 마라. 예, 안 받겠다. 미안한데 3일은 나 없이 살 수 있지.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운더리를 하고 나니까 저도 엄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버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적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바운더리 시행을 하게 되는 거고, 내 바운더리는 당연히 내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네. 내가 말했는데 남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저희 엄마가 네, 그래서 3일만 나한테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빨리 할게요. 네,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카톡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카톡으로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 감정 격앙되기 쉽고 남의 얼굴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반응이 보이는데 나 혼자 이렇게 약간 흥분하기 쉽더라고요. 차분한 어조로 얘기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시고요. 격앙된 어조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목소리 높이면서 싸움으로 번지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는 내가 라이드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당신이 라이드를 드려. 근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는 당신이 계속 하는 거야. 라든가 뭔가 이렇게 조율을 하셔야 돼요. 예. 협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쩔 수 없지. 당신도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원점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둘 다 힘들어요. 그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죠. 가족 관계인데 사회생활 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다이내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타협 불가능한 사항을 정해갑니다. 특히 돌봄을 하시는 분들, 노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라면은 아마, 그러니까 엄마가 3일간 전화를 안 받겠다라고 했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일간 전화 안 받다가 전화가 오면, 이틀째인데 그냥 받을까? 받아요. 그때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그게 아니에요. 현실을 위해서 상대방을 조정하지만, 나 3일간 안 받겠다고 했으면 절대 안 받는 거다. 이건 제가 물러설 수가 없다. 다른 식으로 조정을 해보자. 예.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또 이제 협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바운더리를 지킨다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거나 깨뜨리는 거 아니고 사실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팁이 있어요. 이중 돌봄을 한 사람만 하지 않게 모두에게 어떻게든 업무를 좀 분배를 하는 거고요. 또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소외감을 느낄 테니까 1대1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힘들죠. 힘들어요. 시간이 없는데. 네.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 거고, 외부의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지역 복지 프로그램이나 관리사, 뭐 도우미 고용, 노인 프로그램이 많아요. 미국에는. 네. 노인 프로그램도 많고, 가족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노동의 강도를 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거, you cannot please everybody. 모두가 기쁠 수는 없다. 모두가 만족할 만큼의 그 돌봄 노동을 내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이냐, 이중돌봄의 솔루션의 결론은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당장 거기 내가 하는 거 다 팽겨치고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응급 상황이 아니면. 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도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3일간 딸한테 딸 아들 전화 안 받아도 내가 쉬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네. 그거를 인정하고 내가 밀어붙이면 주변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외부 개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이제 영향이 끼칠 때, 건강 문제가 악화될 때, 아니면 이중돌봄에 하려는 시간 때문에 더 이렇게 자녀나 배우자 이런 가족에게 시간을 쓸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나 혼자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상담입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예, 그 관계 역학이나 의사소통 개선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잘 소통을 할 것인가. 네, 그러한 것들을 함께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부부 상담은 이제 부부나 연인 사이, 그다음에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네, 감정 해소나 관점 전환이나 자기 변화를 위해서 네, 뭐 전략을 개발하거나 시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지 모임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한인 서포트 그룹이 있으면 참 좋고 또 아닌 경우도 있지만, caregiver 서포트 그룹은 어느 지역에나 있어요. 네. 그리고 주제별로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가족의 서포트 그룹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치매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의 서포트 그룹이라든가, 네. 이렇게 만나면 별 일이 있겠어라고 싶지만 사실은 정보 교환도 잘 되고, 예, 온라인으로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네. 빠르게 노인 돌봄 제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마다 사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1973년 그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앳홈 케어 서비스, 재택 서비스, 그래서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요양관리사를 파견하고 또 이거 너무 비싼데 나는 해당이 안 될 텐데 싶으셔도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길이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 있을 수 있어요. 정책이나 소득에 따라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로 보조 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이렇게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어덜트 데이케어 서비스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많이 하시거든요. 시카고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가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 버스 타고 등원하셔가지고 취미 운동 수업 들으시고 또 이제 식사도 거기서 하시고 혹시 약을 드시는 분들 같으면 이제 보통 이 데이케어 서비스에 그 간호사분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주십니다. 약 잘 드셨는지 이런 것들. 레스파이트 프로그램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단기간 이제 집중 그 노인 간호 프로그램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네, 며칠간 다른 분께서 오셔서 돌봐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니어 하우징, 네, 임대료 보조 노인 아파트, 저소득 노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하고 보통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회복지사도 배정이 돼 있어요. 그 아파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러니까 보통 그 주거시설과 다르게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고, 너싱홈 아시죠? 네, 장기간 의료진의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네, 그리고 메디케이드 커버가 되는지, 메디케어나 장기 요양보험이 되는지는 한번 미리미리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발표가 이제 끝났는데
그룹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너무 꽉 채웠는데요. 네, 그냥 샌드위치 세대의 이중 돌봄의 경험이나, 이중 돌봄이 되겠다, 내 미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미리 좀 계획을 하시고 또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신 우리 이은지 상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혹시라도 비슷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셨을 분들께 공감과 이해를 더해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위로받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저희 엄마, 아빠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을까, 외롭진 않았을까, 혼자 다 책임지고 막 거절하지 못하시진 않으셨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따 끝나고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엄마 미안해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많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지 못할 것 같고 대신 개인적으로 받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가볍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 나만의 자기 돌봄 루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루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상가사님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발견하셨던 그런 건강한 루틴이 있을까요? 루틴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추천해드리기는 약간 어려운 게 다들 다르니까요. 근무하시는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퇴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주차장에서 한 30분간 나는 음악을 듣는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음,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셀프 케어가 내향적인 분들은 특히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나만 즐길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예.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죠. 운동도 셀프 케어고요. 예. 셀프 케어고 정말 시간이 없다라고 할 때 아주 잠깐이라도 넣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빠도 그래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혹시 그러니까 런치 브레이크 있을 때는 그때는 딱 문 닫고 가끔 뭐 제 차로 갈 때도 있고요. 만약 이제 장소가 여의치 않으면 좋은 음악 틀어놓고 네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딱 20분 동안 쉬려고 해요. 네 그러한 음, 것도 자기 돌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루틴을 만들면 참 좋습니다. 네. 어, 아까 전해주신 그런 내용이랑 되게 일맥상통하네요. 자기만의 바운더리와 그런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래서 자꾸 화장실에 오래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네. 그런데요. 어, 마지막 하나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중년의 나의 노후 준비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전해주셨는데, 이것도 뭐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딱 한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기 요양보험 알아보십시오. 장기 장기 요양보험을, 요양보험. 네, 롱텀 케어, 네, 롱텀 케어 관련 옵션을 좀 알아보시고, 결국 돈이더라고요. 음, 예, 제가 노인복지관 쪽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30대 후반부터 준비하면 더 좋고요. 30대부터 음, 40대, 50대 반드시 알아보시고, 그리고 의외로 미국이 너무나 비싸긴 하지만, 의료 비용이 이렇게 뭐 널싱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의외로 여러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네, 주마다 음, 달라요. 하지만 뭔가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아니면 뭐 은퇴하셔서 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 관련해서는 일찍 가입할수록 프리미엄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 적게 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찍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알아봐야 됩니다. 네. 어, 너무 또 현실적이고 또 유용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담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저희 오늘 이제 마무리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익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먼저 저희 파트너로 섬겨주신 한울 종합복지관과 한울 상담센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일리노이즈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MSG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전국에 계신 한인 건강 전문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주소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나 원하신 지역을 선택하시면 그 지역에서 활동 중인 상담 전문가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MSG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연구 자료와 한영 블로그 게시글도 제공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담부터 적절한 치료사를 찾는 방법까지 오늘처럼 정신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나는 글을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걸 더 선호한다 하시면 MSG가 라디오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 누구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주제로 쉽게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그 방송 청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여러분들의 후기가 큰 도움이 돼요. 앞으로 이어질 파이어사이드 챗 모임도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짧은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이 이 일을 이어가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더해 주신다면 더 많은 한인분들의 정신 건강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 MSG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더 허락되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작은 후원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청취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한 주도 따뜻하고 희망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MSG였습니다. 감사합니다.